안녕하십니까, 이동건 선생입니다. 드디어 개강입니다. 되게 신나는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이 시험을 접하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뭔가 설렘, 호기심,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모두 이겨낸 다음에 꼭 승리하고야 말겠다고 하는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임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재수 이상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좀 안 좋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좀 다 이렇게 묻어버리고 새해잖아요. 그래서 새롭게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마음으로 나도 새롭게 임용고시를 준비한다. 그래서 설렘과 신나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하기에 앞서서 어떤 방식으로 공부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또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물론 설명회에서도 관련된 이야기를 하긴 하였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거를 설명회에서 안 했어요. 그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 요것도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이것들을 뒷받침해줄, 즉 어떤 특정 인지적인 측면에서의 공부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넘어서서 내가 어떤 방법으로 마음을 먹어야 되고 여기에 임해야 되는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출제 경향에 대한 것들을 먼저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마음가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초수 선생님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 임용의 어떤 역사를 먼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7년부터 이제 이거 어느 정도 암기를 해야 됩니다. 나중에 기출문제를 풀 때 이 문제가 어떠한 맥락에서 나왔는지를 아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2013년도부터가 지금 현재 우리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2013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이거는 현재 우리와 같은 유사한 맥락의 문제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요 3년, 그러니까 이때는 객관식이니까 그 다음 9년 4년 이쪽 문제들은 뭐냐면 약간 요쪽이 우리가 주관식이라고 한다면 이때가 약간 논술이에요. 논술 문제들이기 때문에 좀 길게 쓰라고 했구나. 그래서 막 500자를 쓰게 하고 300자 내외로 쓰게 하고 어떤 맥락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막 500자 이렇게까지 쓸 필요는 없고 어떤 곳에서 어떤 주제가 나왔는지를 알 수 있게, 그래서 이게 몇 년도 기출이구나,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거죠. 그러니까 되게 딱 두 개로만 나누면 2013부터 24는 우리 교육과정이 우리 출제 경향이란다. 출제 방식이랑 가장 똑같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97년부터 2012년도에 있었던 문제들은 논술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완벽하게 다 풀기보다는 전체적인 흐름이 어떤지를 살펴보는 게 더 중요하다 생각하시면서 가시면 되고, 거기에 객관식이 좀 끼어 있었다, 요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시험 출제 경향에 대해서 왜 예단하지 말아야 되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출제 방향은 출제 교수 개인이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게다가 올해 시험 출제지는 아직 누군지도 몰라요. 시험 출제지는 계속 바뀝니다. 계속 바뀌고, 물론 일부 바뀌고 일부 들어오고, 어떨 때는 여기 굉장히 많은 분들이 바뀌고 그 다음 또 들어오고, 이런 과정들이 계속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출제 다녀왔었던 교수님들도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문제가 나와도 내가 풀 수 있도록, 즉 22년형 문제가 나와도 23년형 문제가 나와도 24년형 문제가 나와도 플러스 오히려 더 그 이상의 문제들이 나올 수 있어도 풀 수 있도록 연습을 해야 할 것들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 문제가 굉장히 더 많았기 때문에 여기에 너무 많은 비중은 갖지 말 것. 물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초수 선생님들은 22년 문제가 어떻고 23년 문제가 어떻고 이걸 잘 모르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이 문제들은 이제 기출하면서 수업하면서 더 말씀을 드릴 거고, 살짝 맛만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문제가 사실은 3년, 9년, 4년 요 정도밖에 유지를 못하고 계속 문제가 바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굉장히 긴 시간을 같은 유형의 시험을 봤단 말이에요. 중간에 이제 추가 시험이라고 해서 인원 얼마나 좋았던 시대입니까? 그러니까 인원이 모자라, 인원을 추가적으로 더 뽑아야 되겠어 해서 1년에 2번 시험을 봤었던 해까지 하게 되면 14회 동안 같은 유형의 시험들을 계속 내다 보니까 교수님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고 계세요, 실제로. 왜냐하면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많이 하시냐면 낼 만큼 다 냈다. 야, 이 정도 냈으면은 유아교육에 있는 거 다 낸 거 아니냐? 그죠? 다 낸 거 아니냐? 여기서 더 이상 어떻게 내란 말이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계속 이제 살짝 외곽으로 빠져나가는 모습들, 그리고 이번처럼 좀 이렇게 좀 비문학 문제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좀 단순한 질문들을
이제 어떤 상식적인 질문들을 물어보는 문제, 요런 문제들까지도 출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2019년 추시 때가 약간 시작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도 보면 교수님들마다 의견이 다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A형 교수님 그리고 B형 교수님. 자, 이제 출제진 같은 경우에 보통 이제 16문제다 보니까 이제 A형 교수님이 8분, B형 교수님이 8분, 그 다음에 논술 교수님이 1분 정도가 이제 출제를 들어가시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검토위원 교수님들, 그리고 거기 평가원 관련 교수님들까지 이렇게 출제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A형 교수님들끼리 회의를 할 거고, B형, 물론 이제 같이 만나서도 회의를 하겠지만 이 둘의 의견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게 달랐던 게 2019년 추시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누가 맞다,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이 시험은 이제 공무원 시험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임용 시험. 그러니까 뭔가 공정성을 확보해야 되는 시험이다 보니까 답이 하나로 딱 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교수님들. 그리고 그래도 지금 너무 단답식으로만 가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좀 길게 서술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교수님들이 충돌을 하면서 이 당시에 A형은 굉장히 단답으로 나왔고 B형은 서술형 잔치가 벌어졌던 해입니다. 즉 이제 교수님들 간에 어떻게 합의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출제 경향은 계속 바뀌게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술형이 조금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어디까지 기출이 똑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2013년도부터 여기는 이때는 완전히 그냥 예측이 됐어요. 무슨 문제가 나올지. 그래서 제가 그냥 탁탁탁탁탁 이렇게 하면 거기에 쫙 나오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됐었던 해들. 그리고 근데 2022년이 되면서 이때 약간 실험적인 교수님들이 들어갑니다. 좀 더 새로운 시도를 한번 해볼까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떤 문제들을 출제를 하냐면, 그러니까 이게 임용 공부를 하지 않아도 약간 비문학 문제처럼 해가지고 문제 안에 답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게임의 규칙을 찾으라고 한다거나 막 등등의 조금 이게 문제가 있었던 2022년도에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됐었고, 그때 그리고 이게 시험 출제 경향이라는 게 선생님들이 사실 만들어낼 수 있긴 하거든요. 어떤 말이냐면 보세요. 2022년도에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선생님들이 이때는 이때까지는 아무 말도 없었다가 이때는 어떤 걸 했냐면 외부로 뭔가 표출을 했어요. 의견을 표출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의견 표출을 제가 좀 많이 도와드렸었죠. 도와드리고 실제로 이제 행정소송을 걸면서 너네 시험에 문제가 많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선생님들도 평가원 가가지고 이딴 식으로 문제 내면 되냐라고 얘기를 했었고, 이런 것들이 이제 교수님들 귀에 전달이 되면 당연히 교수님들도 명예 먹고 사는 직업이기 때문에 이게 교수님들 귀에 들어가야 돼요. 귀에 들어가면 이렇게 그쵸, 누가 욕을 먹고 싶어 하겠습니까? 이러면서 그때 이제 행정소송을 딱 제기를 하고, 행정소송 나오는 어떤 판결일이 언제였냐면 기가 막히게도 22년 이때 시험 출제 바로 2주 전이었어요. 2주 전. 2주. 그러니까 출제하고 나서 조금 있다가 이제 판결이 났는데 이제 승소가 예상이 되는, 우리의 승소가 예상이 되는 상황이었고, 그렇다 보니까 교수님들이 이때 다시 예전으로 100% 회귀를 해서 23년도에 요 위와 문제랑 전혀 다를 것이 없는 이런 단답이라기보다는 서술형이 없는 건 아니죠. 당연히 여기도 다 서술형이 있었죠. 근데 그게 아니라 뭔가 딱 답이 딱 하나로 떨어지는 그런 문제들을 되게 깔끔하게 냈었고, 22년도에 되게 실망했었던 선생님들, 이런 임용 다시는 안 볼 거야 막 이렇게 했었던 선생님들도 23년 문제를 보면서 그때 볼 걸 이렇게 하는 선생님들도 많았고, 그 다음에 23년도 문제 같은 경우에 22년도는 떨어진 선생님들이 약간 내가 왜 떨어진지 모르겠어요 이랬었는데, 23년도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죠. 왜냐면 너무나 문제가 명확했고 답도 명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2024년도에는 약간 22년도로 회귀하진 않았어요. 회귀하진 않았고 2024년은 이렇게 욕을 해서 뭐 하겠습니까? 욕하고 뭐하고를 떠나는 게 아니라 어떤 대처 방안인데, 그냥 개인적으로는 이제 23년, 그러니까 예전에 있었던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유지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유지하지 않은 문제가 약간 껴 있었던 거지. 플러스 알파로. 몇 점 정도가?
20점 정도, 19점 정도가 들어가 있었던 것들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기본적인 문제가 예전이랑 어떤 맥락을 같이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플러스 알파를 좀 더 준비를 하면 되는 것들이에요. 물론 이 플러스 알파가 왜 나온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때 판결문이 나왔는데 판결문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답이 하나가 있으면, 그러니까 답이 하나가 있으면 이게 이 답을 뭐라고 부르든 간에, 그러니까 뭐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정보 교환이라고 답이 만약에 피아제 뭐 수능된 정보, 이것도 답이고요. 수능된 정보 교환도 답이고요. 그 다음에 또 되게 여러 가지 답이 있더라도 어쨌든 결국 이 번역의 문제 아니냐. 답이 하나가 있으면 공개하라라고 하는 판결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들, 일부 교수님들은 이게 공개가 되면 되게 곤란하잖아요. 뭐 그들이 곤란한 거지, 사실 우리가 곤란한 건 아닌데, 어쨌든 공개하라 하면 좀 그러니까 공개하지 않는 방법은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답을 여러 개 만들면 공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플러스 알파가 답이 여러 개가 나오는 그런 문제들을 출제를 하게 된 겁니다. 어떤 추이인지 아시겠죠? 다시 그냥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쭉 유지가 되오다가 실험적인 실험을 한번 봤었고, 그러다가 소송을 받고 나서 단답으로 돌아갔다가 소송 결과가 완전히 나와버리니까 답 여러 개 있는 거는 상관없는 거잖아, 이렇게 하면서 이제 껴 들어간 건데, 저는 크게 나쁘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었을 때 제가 비문학 문제라고 이제 명명을 했어요. 물론 전공 문제긴 합니다만은 약간 이렇게 글짓기 문제 형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떤 선생님은 불리했을지 모르겠지만 또 어떤 선생님은 유리했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이게 경쟁 시험이다 보니까. 그러면 선생님들은 어떤 입장이어야 되냐면, 어떤 문제가 나와도 유리하는, 오히려 비문학 문제가 나면 오히려 좋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이 돼서 이 문제에 대처할 수 있으면 되겠죠. 그리고 아까 언급 드렸지만 이 이상의 문제 풀 때 연습은 하는데 여기 너무 매몰되면 안 돼요. 왜냐면 이게 20% 정도밖에 안 되고요. 결국 기본 문제가 80%란 말이에요. 결국 아까처럼 답이 많은 것들은 이렇게 여러 교수님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봐도 이건 거의 오답률이 없겠다 싶어요. 왜냐면 뭘 써도 답이에요. 뭘 써도, 그러니까 약간 글짓기 문제다 보니까. 그럼 결국 여기 20%에서 당락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당락이 결정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요걸 더 많이 공부하는 건 맞아요. 공부하는 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도 신경 쓰자는 거지. 왜냐면 당황하지 않도록. 그런 얘기를 하는 것들입니다. 예단하지 말고 모든 것들에 대처하자. 그럼 비문학 문제란 뭐냐 도대체?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19점 정도, 제가 이제 물론 아닌 것들도 있긴 그러니까 모든 걸 이렇게 칼처럼 나눌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좀 글짓기 다운 것들을 쭉 뺀 거예요. 쭉 빼다 보니까 19점, 약 23% 정도, 딱 20%는 아닙니다. 한 23% 정도가 나왔습니다. 어떤 문제인지 보도록 할게요. 이게 점수예요. 1121, 그 다음에 1122, 2222. 자, 이 파일은 이제 카페에 업로드를 할 테니까 다시 한번 문제들을 보면서 이 문제, 이 12가지 종류의, 딱 12개예요, 12개. 12개 유형에 내가 어떤 방식으로 대처할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왜 고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후에서 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게 책에 딱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책에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제목을 자꾸 바꿔 붙이는 이유는 피아제의 인지 발달에 무엇이다 라고 나온 전공서는 없어요. 근데 내가 이제까지 배웠었던 피아제 인지 발달을 기준으로 해서 왜 아이들은 제목을 자주 바꿀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하는 문제예요. 마찬가지로 관찰만 했대요. 관찰이 가장 중요하대. 근데 관찰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또 책에 왜 적절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안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왜 적절하지 않은지에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놀이 개입이라고 하는 것들은 관찰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도 중요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쓸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게 어느 정도만 쓰기만 하면 정답 처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 그리고 요거는 이제 2008년도 기출문제랑 똑같은 문제인데요.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참여자의 자세를 2가지 쓰시오. 뭐든 다 적극적인 자세, 뭐 신뢰로운 태도를 가지고, 그 다음에 뭐 굉장히 여러 가지의 것들이 답이 될 수 있는 이런, 그러니까 여기에서 잘 당락이 결정이 많이 안 난다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물론
나는 부분들도 있긴 하겠지만, 그 다음에 부모 자녀 관계에서 쓰다듬어 줬을 때, 뭐 이거는 교류 분석을 공부 안 하신 분들은 잘 모를 수가 있긴 하겠지만, 여하튼 누군가를 좀 따뜻하게 안아주고 쓰다듬어 주고 접촉했었을 때 긍정적인 기능은 뭐겠습니까? 친밀감이 높아진다. 좀 이렇게 되게 황당하지만 글짓기 문제로서 이제 좀 당황하지만 않으면 풀 수 있는 문제. 그럼 여기에 어떻게 하면 대처를 할 수 있을까? 부모 자녀 관계에서 쓰다듬어주면 무슨 장점이 있을까? 사실 쓰기만 하면 정답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들. 그 다음 일화기록법에서 뭐 이거는 사실 전공 문제라고 보긴 해야죠. 유아의 말과 행동뿐만이 아니라 교사, 그 주변 사람들의 대화를 함께 기록을 했을 때는 어떤 점이 좋아지는지, 그렇게 기록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그래서 일화기록법이 좀 더 철저해지겠죠. 좀 더 어떤 비어있는 구간들이 이제 채워질 거고. 그 다음에 다람쥐와 같이 언어를 반복했을 때 반복하게 되면 어떤 게 나오겠죠? 운율, 리듬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겠죠. 이때 장점을 한번 그 제시문이랑 관련 지어서 써봐라. 그 다음에 이른 글자를 만약에 우리가 교실에서 쓴다면 언어 교육에서 어떤 효과가 있을까? 두 가지를 쓰시오. 약간 굉장히 글짓기 문제로서 답이 딱 두 가지로 끊어지지 않는 문제들. 그다음 지도 만들기를 할 때 아이들에게 기호를 너무 많이 쓰게 한다거나 아니면은 직접 경험이 아니라 그냥 우리 동네 직접 산책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사진 보여주는 게 좋지. 이렇게 했을 때 얘네가 왜 잘못됐는지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본다거나. 자, 그 다음에 음악 감상을 시켰을 때 아이들에게 음악 요소 있잖아요. 뭐 리듬이라든가 멜로디라든가 뭐 박자라든가 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모든 최대한 많은 요소를 생각하게 했을 때 문제점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신체 활동을 했을 때 좁은 공간에서 신체 활동을 시켰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 뭐 안전에 대한 문제가 있겠지. 약간 이런 것들처럼 되게 좀 약간 글짓기스러운 문제들, 이런 문제들. 그 다음 미술지도 방법에서 아이들이 틀린 부분을 고쳐줬을 때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사실 이런 문제는 과거에도 한두 문제씩 나오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목을 잘 기억하게 하는 것들이 아이들에게 어떠한 부적절한 이유가 있는지. 그 다음에 놀이 지원 사례에서 교사의 자율성이 강조가 된 부분이 어디인지, 그 다음 놀이 자료의 특징, 그 다음에 정서적 지원 측면에서 놀이가 다양하게 확장된 이유는 무엇이든 제시문을 보면서 풀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이 좀 최대한 많이 뺀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19점 그리고 23% 정도가 출제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엄청 준비한다고 해서, 왜냐면 책에 안 나와 있는 부분이잖아요. 엄청 준비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대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암기 사항으로서 무슨 뭐 발달 이렇게 있으면 발달 이렇게 이거 안 눌려잖아. 왜 안 눌려지지? 됐다. 자, 발달 이렇게 있으면 예를 들어서 아까 피아제에 관한 부분들이 출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이제 뭐 직관적 사고는 현저한 특성을 근거로 판단하는 것, 중심화는 한 가지 특성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요소는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뼈대가 되고 기준이 돼야 되는 것들은 맞지만 이것만 공부하면은 좀 부족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직관적 사고기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교재를 통해서 좀 더 살펴보는. 그래서 교재를 살펴볼 때도 그냥 딱딱딱딱 해서 제가 계속 기본서를 강조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암기식으로 요약집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내가 캐치하지 못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실제로 이제 피아제 쪽으로 가게 되면 직관적 사고기가 뭐지? 라고 하는 것들이죠. 현저한 지각적 특성을 근거로 해서 사고하는 건 맞는데 이거 예전에도 시험 문제 나왔었던 것들인데 논리적 추리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사고, 문제 해답을 만들어내는 사고가 아직 조작할 수 없는 단계다. 그러니까 논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은 정답을 계속 바꿀 수밖에 없다. 계속 여기 나왔었던 것들, 논리적 사고 과정을 거치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한 사실에만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매번 논리적 사고를 하지 못하고 매번 그림의 제목을 바꿀 수밖에 없다는 것들이다. 약간 이런 부분들이 이 주황색 부분, 그러니까 즉 정의에 대한 부분 플러스 알파에 대한 것들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선생님이 공부를 할때 단순 암기가 아니라 그럼 이 직관적 사고가 의미하는 바가 이런 뜻도 있는 건 알겠지만 이 의미가 좀 더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는 기회들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 그리고 아까 문제들을 보면서 하나하나
그러니까 하나의 이유만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비문학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겠다가 딱 한 가지로 이게 결론이 나는 게 아니라 각가지 문제마다 이제 피아제 문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책을 읽었을 때 어떤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단순 암기를 하지 말고 전체를 이해를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이런 놀이 게임 유형에 대해서도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떤 것들을 쓸 수가 있을지에 대해서 미리 글짓기 연습을 할 수 있는 기회 이런 것들을 좀 가질 필요가 있겠구나. 그리고 저도 요와 관련된 문제들을 출제해 드릴 필요가 있겠구나. 요런 생각들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들입니다. 자, 이제 어떤 출제 경향에 대한 부분들을 지나쳐서 사실은 지나친 건 아니고요. 이것들을 하게 되면 그 앞에 있는 것들에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가 보다 명확하게 나올 겁니다. 세상에는요, 깨끗한 고통과 더러운 고통이 있습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누구나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막 고통 세상은 고라고 얘기하잖아요. 세상은 고라고 얘기해서 뭐 꼭 굳이 고통을 겪어야 되냐라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사실 이렇게 좀 이렇게 건전하게 건강하게 살아온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알 거예요. 깨끗한 고통은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되게 좋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운동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 헬스를 한다고 했을 때 고통이 없는데 근육이 성장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내가 뭐 필라테스를 하면서 유연성을 기르는데 고통이 없는데 유연성이 길러지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는데 어떤 고통이 없는데 어떤 게 되진 않아요. 그리고 고통이 없으면 요새 그 뭐 도파민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고통 없이 즐거움만 오는 건 없어요. 항상 내가 갈등이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의 고통이 있어야 즐거움이 따라오는 거예요. 즐거움만 있는 건 마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깨끗한 고통을 계속 하실 생각을 해야 돼요. 더러운 고통은 뭐냐? 술을 밤새도록 먹고 다음날 개워내면서 고통스러운 것들. 이거 얼마나 고통스러운 게 이런 더러운 고통들. 그리고 공부는 안 하면서 그냥 불안하다, 걱정된다 이러면서 스스로를 되게 괴롭히는. 실제로 이 걱정이라는 거는 나중에 이제 막 90세, 100세 되시는 분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사실 내가 실제로 했었던 걱정들은 한 10%만, 5%만 했어도 될 것들이었다. 왜냐면 실제로 그 걱정이 일어난 일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인간이라는 뇌는 되게 다른 동물들과 다르게 미래를 예측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미래를 갈 수도 있고 머릿속에서 과거를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현상에 대처하고 대비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인간에게 되게 좋은 장점인데 이게 단점으로 작용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때 단점으로 작용하냐면 자꾸 이게 미래에 안 될 걸 자꾸 생각을 하면서 현재에 존재하면 되거든요. 현재에 존재하면서 현재에 내가 있으면 되는데 자꾸 머릿속에서 안 좋은 생각을 하면서 타임 루프라고 해야 되나? 그죠? 그래서 막 타임을 앞으로 쭉 간 다음에 누구한테 막 욕먹는 그런 걱정을 해. 그리고 나서 되게 고통받고 와. 그 다음에 또 머릿속에서 과거로 가가지고 또 고통받고 와. 그러니까 계속 겪지 않아도 되는 고통을 계속 겪고 와. 이런 것들이 약간 좀 더러운 고통이라고 생각을. 그러니까 겪지 않아도 되는 고통들. 그러니까 이런 고통들을 좀 빼고, 그러니까 막 뭔가 걱정, 불안, 그리고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하면서 겪게 되는 그런 고통들, 그런 어떤 나에 대한 어떤 죄책감에 대한 부분들, 이런 더러운 고통은 피하고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뭐냐면 깨끗한 고통을 모두 다 직접적으로 겪어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공한 사람들, 실제로 정말 정상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고통을 진짜 잘 참고 이것들을 즐기는 사람이 어떻게 승리합니다. 그래서 깨끗한 고통을 겪으세요. 공부를 하지 않으면서 힘들어 막 이게 아니라 정말 공부를 하면서 힘들어 하시고요. 운동을 하면서 근육이 오늘 힘들어. 그리고 유연성을 기르면서 여기 이 부분이 힘들어. 하지만 그 뿌듯함을 얻어가세요. 고통 뒤에 뭐가 옵니까? 깨끗한 고통 뒤에는 뿌듯함과 성취감이 오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지금 임용시험 모두가 항상 선생님이 목표한 바를 이루어내는 성취감과 자부심, 자존감의 시대. 즉 하루하루 일어나가면서 난 정말 잘하고 있어 이렇게 나아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에 직전에 본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직전에 보려고 하면 뭘 해야 되냐면 노력해야 됩니다. 그죠? 노력해야 되고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런 것들을 즐겨야 되고요. 실제로 미쳐야 됩니다. 밀쳐야 돼서 그래서 하루하루 성취의 기쁨을 맛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취미생활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임용시험은. 그래서 되게 좀 이런 어떤 자기 관리가 되게 잘 되는 사람들은
되게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라든가 공부라든가 이런 거에 되게 쉽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이어트 왜 못하냐? 그냥 뭐 지방 있는 거 칼로리 높은 거 안 먹으면 되잖아. 그리고 닭가슴살 먹으면 다이어트 할 수 있잖아. 왜 도대체 왜 못하는 거야? 라고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걸 성취를 해봤던 사람들은 다이어트를 못하는 사람들을 절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공부를 막 이렇게 했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이해를 못하겠죠. 근데 우리는 이제 하겠다 이겁니다. 하겠다. 물론 저도 하겠다 이거고. 그래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뭐예요? 그죠? 선생님은 지금 1년 이제 10개월이잖아요. 이제부터는 놀 때도 자제하면서 놀아야 되는 거예요. 쉴 때, 그러니까 쉬는 거예요. 선생님 노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물론 그러니까 공부하는 게 노는 거고 쉬는 것도 노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뭔가 막 과음을 한다거나 뭔가 자신을 망가뜨리는 일이 이제 없어요. 10개월 동안. 이제 11월 그 시험이 오는 순간까지는 계속 자신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을 절대로 하지 말고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되는 우리의 공부들을 해 나가면 되는 것들입니다. 자, 몰입의 즐거움. 이거 몰입이라는 것들도 우리가 몰입을 하는 것들은 뭐니까 책을 사라는 건 아닙니다. 그냥 이거 소개시켜 드리는 거예요. 몰입이라는 것들 여기 보세요. 몰입에 해당하는 단어들을 보시면 놀이 2019 개정 누리 과정을 보신 선생님들은 아시겠지만 요 둘 다 뭐예요? 놀이의 요소입니다. 사람은 놀이를 하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 문화적인 공간 속에서 놀이를 만들어냅니다. 게임을 하죠. 아이들이 게임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선생님이 게임을 좋아했었던 이유는 뭐예요? 뭔가 성장한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뭔가 위에 레벨이 있어가지고 레벨 1, 레벨 2, 레벨 3 이렇게 성장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되게 쉬우면 아무도 게임을 하지 않죠.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어야 게임을 하잖아요. 그죠? 너무 어렵지도 않고 너무 쉽지도 않은 그 중간 선상에서 우리는 어떤 물화일체를 경험하게 되고 그때 우리는 엄청난 즐거움을 얻게 됩니다. 드라마를 볼 때 드라마 보면 전부 다 갈등이 있죠. 그 다음에 어떤 소설책을 봐도 중간중간에 다 갈등이 있죠. 그런 갈등들이 있어야 몰입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지금 가는 임용고시의 시험들이 중간중간에 갈등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갈등들을 이겨나가면서 선생님만의 즐거움을 얻을 수가 있을 거예요. 몰입할 때 즐거움이 생깁니다. 막 부산하게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생각하고 이것도 이럴 때는 즐거움이 안 나타나는데 몰입하면 즐거움이 나타납니다. 자, 성공의 정의는 끝까지 해내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IQ, 재능, 환경 물론 이런 것들도 중요할 수가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열정적인 끈기의 힘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내가 결정을 하고 행하겠다라고 하는 선생님들의 마음가짐 이 마음가짐의 선생님을 성공으로 이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있었던 뭐 아름다운 기본서를 만들고 그리고 그것들을 구조하고 이것들도 정말 중요한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노력하지 않고 내가 몰입하지 않고 내가 끈기와 힘을 발휘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은 허상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던 것들이고요. 한 가지에 이 복잡한 세상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갖고 있다가 카톡 한번 봤다가 인스타그램 봤다가 이런 것들이 연결되는 것들이 아니라 진짜 딱 하나를 할 땐 딱 하나 버리고 선택하고 집중했을 때 선생님들의 힘이 정말 강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선생님들이 이제 한 가지에 집중해야 될 것은 뭐겠습니까? 임용고시가 될 것입니다. 진짜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진짜 마음. 진짜 마음이 뭐냐면 실제로 나를 결정짓는 것은 무의식입니다. 이 의식적인 측면에서 나는 공부 열심히 할 거야. 나는 공부 열심히 할 거야. 아무리 생각을 해봐야 이 무의식이 나를 결정을 하기 때문에 마음속에서 공부하기 싫다는 마음이 있으면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해요. 그래 약간 이럴 때 있잖아요. 그냥 그래 내일 뭐 10시에 갈게 아니면 9시에 갈게 뭔가 친구랑 약속을 만약에 뭔가 뭘 하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마음속으로는 뭐 그때까지 안 해도 되긴 하지. 사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중간고사 때 미리 준비를 못한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중간고사일이 10일이에요. 중간고사가 10일이에요. 10일이면 선생님은 9일날 핑계를 못 대죠. 그렇죠. 9일날 핑계를 못 댄단 말이에요. 근데 언제는 핑계를 댈 수가 있냐면 뭐 1일, 2일에서는 하여튼 뭐 오늘 하루 안 해도 되지. 막 약간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될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진짜 마음을 먹은 게 아니죠. 오늘 반드시 이걸 하겠다라고 진짜 마음을 먹어야 된다고요. 법륜 스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진짜 마음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공부가 잘 안 돼요. 라고 의식해서 얘기해요. 근데 하지만 저는 공부를 되게 하고 싶어요. 거짓말이죠. 공부가 안 돼요 라는 말은 뭐냐면 공부가 하기 싫어요 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왜 공부가 하기 싫은지를 생각을 해보고 과연 나는 이것들에 대해서 철저한 경험, 어떤 결심, 그리고 진짜 마음을 먹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들이에요. 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없어요. 게임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게임이 잘 안 돼요. 드라마 보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 그건 내가 진짜 하고 싶어서 하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공부도 내가 정말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들어요. 속마음은 뭐예요? 무의식에 있는 마음. 프로이트의 어떤 무의식 중에 있는 나의 마음은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기 싫어요죠. 그럼 이걸 좋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금융치료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법륜스님이 했던 거예요. 제가 한 건 아니고 이거는. 자, 법륜스님 이런 얘기를 했던 것들이 제가 약간 수정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선생님이 새벽 3시에 03시에 일어나면 10억을 드릴게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대신에 알람 시계는 없습니다. 선생님은 3시에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론 자다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일어납니다. 저도 이거 똑같은 경험을 했었어요. 물론 저는 군대에서 누가 깨워주는, 그래서 그때 안 일어나면은 알람 시계도 없는데 3시에 일어나라고 한다니까요. 알람 시계도 없는데. 근데 2시 58분에 딱 눈이 떠집니다. 마치 선생님이 버스나 지하철에서 이렇게 있다가 딱 눈을 뜨면 목적지에 와 있는 것처럼 사람의 잠재력은 진짜 놀라워요. 즉 내가 꼭 3시에 일어나야 되겠다, 새벽 3시에 일어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반드시 일어납니다. 근데 내가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요 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무의식에서 나는 아침에 일어나기 싫어요 라고 얘기하는 힘이 더 강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임용 공부를 했을 때 정말 진심으로 마음을 먹고 시작을 했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진짜 올해 합격하겠다. 그게 아니라 뭐 올해 합격하면 좋은데 뭐 2년 있다 합격해도 되지라고 생각을 하면 2년 후에 합격합니다. 절대 안 돼요. 그게 아니라 나는 올해 2024년도에 반드시 합격하겠다고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마음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동기부여는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선생님들 막 동기부여 영상 요새 막 이런 것들 막 이렇게 돌아다녀가지고 뭐 그런 걸 보는 것도 상관은 없긴 합니다만은 실제로 동기부여는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능동적으로 하는 것들이지 남들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공부 방법은 알려드릴 수가 있는데 그 공부를 내가 진짜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은 누가 대신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정말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 깊숙한 곳에서의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보면 막 공부 못하게 막으면 오히려 막 공부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진짜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겠죠. 그래서 누가 시켜서 하는 공부가 아니라 내가 진짜 원하고 진짜 되는 그런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절대로 이제 시작하게 되면 의심하지 마세요. 이때 나는 이제부터 내 편입니다. 항상 자신을 절대로 어떤 순간에도 비난하면 안 됩니다. 항상 자신을 칭찬하고 자신을 믿으면서 신뢰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선생님들 초반에 달리면 힘이 빠진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전속력으로 달리라고 했는데 결심한 순간부터 즉 1월 달부터 쭉 전속력으로 달려야 되는데 힘이 빠지지 않냐라고 얘기하는데 힘 안 빠집니다. 힘이 안 빠지고 결국 1, 2월 달에 놀아도 9월 달 되면 힘들고요. 1, 2월 달에 열심히 달려도 9월, 10월 되면 힘들어요. 그게 달라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시작했으면 전속력으로 달리세요. 얼마 시간 없어요. 시간이 많다라고 뭐 시작한 사람한테 시간이 없다라고 하면 시간이 없어요. 자 보세요. 19주죠. 19주죠. 그쵸? 20주라고 칠게요. 20주. 자 20주라고 쳤을 때 우리가 24시간을 사는데 24시간 다 공부를 못 하잖아요. 그 24시간 중에서 뭐 해요? 8시간, 3분의 1 정도는 자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뭐 이렇게 화장실 가는 시간도 있고 밥 먹는 시간도 있고 이렇게 기본적인 우리가 그러니까 먹고
이게 머리 이 소화시키기 이런 과정들을 겪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하루에 24시간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 시간에 2분의 1 정도밖에 못 써요. 더 많이 써서 많이 쓸 수 있는데 그게 기본적으로 2분의 1. 그리고 선생님도 이제 주말 되면 일요일 정도는 하루는 쉬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쉬기 시작하면 실제로는 20주가 남아 있는 게 아니라 10주가 남아 있는 거예요. 10주. 10주. 10주 동안 이론을 맞춰야 되고 또 10주 동안 문제 풀고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아요. 전 겨우 20주 남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몇 개월 남았냐면 5개월 남았다는 거예요. 20주. 4, 5, 20. 5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선생님이 실제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5개월. 여기에서 선생님들이 시간을 늘리면서 여기에서 꾸역꾸역 11시간, 12시간, 13시간 이렇게 했을 때 약간 올라가서 6개월 정도가 지금 공부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딱 6개월 공부해서 이 모든 공부들을 마치고 시험장에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안일하게 생각해야 될 때가 아닙니다. 무조건 지금 딱 마음 먹고 전속력으로 달려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이제 초수 선생님들, 아직 공부를 이렇게 제대로 이게 어떤 습관을 안 만든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특히 이때 1, 2월 달에 가장 나만의 습관, 이 공부에 대한 어떤 나만의 루틴을 꼭 만들어 두셔야 됩니다. 자, 노력 없이 고통 없이 열매를 얻겠다고 하는, 내가 지금 도적이라고만 썼는데 사실은 더 심한 단어를 쓰고 싶은데 어쨌든 이게 도적이죠. 도둑이죠, 도둑. 무슨 말이냐면 나는 그러니까 저기에서 되게 열심히 엄청나게 노력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옆에서 이러면서 나는 저 사람을 이기고 싶다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교육자로서 아이들에게 공정한 사회, 바른 사회를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정한 사회는 뭐냐면 노력한 사람이 열매를 얻는 그런 사회잖아요. 우리는 그것들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우리 또한 그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를 바라봤을 때 나는 반드시 합격할 수밖에 없고 합격해야만 된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깨끗한 고통을 겪으면서 성취감을 얻으면서 가시면 되겠어요. 그 약간 헬스 중독자, 운동 중독자들이 왜 매일 스스로 고통을 겪겠다고 맨날 가가지고 엮기 들고 맨날 이러겠어요. 그 고통이 즐거우니까 하는 거예요. 그 헬스를 잘 모르는 사람들 같은 경우 왜 저러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게 고통스러워해? 막 얘를 막 테니스 치고 배드민턴 치는 사람들 보면서 이제 운동 안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왜 굳이 땀을 흘려? 얼마나 힘들까? 저거 숨 헉헉대면서 막 축구하고 막 이러는 사람, 저 왜 이렇게 힘들게 뛰어? 근데 그들은 힘드니까 고통은 스럽지. 근데 깨끗한 고통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막 축구하면서 테니스 치면서 배드민턴 치면서 수영하면서 기쁨을 얻지.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공부가 되게 그런 깨끗한 고통 속에 있는 하나의 수영, 하나의 헬스, 하나의 필라테스처럼 되게 즐거움이 돼야 되고, 그리고 그런 고통들을 되게 미치는 거죠. 미쳐서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걸 안 하고 나는 조금만 하고 되겠습니다 하는 선생님들은 제가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자, 성공의 가장 큰 적은 지루함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루함을 견딘다. 자, 정말 성공하는 코치, 그러니까 일반 뛰어난 선수와 보통 선수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지루함을 견디는 거래요. 매일매일 훈련을 하다 보면, 선생님들도 지금 매일매일 임용 공부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되게 신났는데 어느 시점이 되면은 지루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선수는 지루함을 이기지 못하고 훈련을 소홀히 합니다. 아마추어는 기분 좋을 때만 훈련해요. 아마추어는 기분 좋을 때만 공부를 해요. 하지만 뛰어난 선수는 내가 기분이 좋을 때든 기분이 나쁠 때든 한결같이 공부해요. 이치로라는 야구 선수는요, 1년에 365일 중에서 이틀을 쉬고 매일 훈련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틀 쉰대요, 이틀. 근데 요새는 웃으면서 40살 넘으면서 달라진 게 있대. 하루 더 쉬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3일 쉬고 362일을 훈련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성공을 하는 거겠죠. 발레리나 강수진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아무리 힘들어도 어쨌든 가서 신발을 신는다.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가서 책상에 앉고 펜을 꺼낸다. 그리고 나면 어떻다? 행복하다. 엄청나게 무거운데 이거 고통스러우면서도 기쁘듯이 이렇게 하면서 오늘 내가 목표했었던 것들이 이루었을 때 행복하고 즐거워야 됩니다. 목표는 항상 멋있어요. 임용시험 목표는 얼마나 멋있습니까? 되게 멋있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대한민국 공립유치원 교사가 돼가지고 7급 공무원에 준하는 내가 앞으로 정말 마음 놓고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이미 된 거잖아요. 예전에는 막 이런 것들이 되게 힘들었는데 이미 모두 다 겪고 있는 어려움이잖아요. 그 어려움이 뭡니까? 그러니까 저출생은 지금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아이들이 적게 태어났고 물론 거기에 저도 일조를 하고 있고 어쨌든 적게 태어났고 결국 지금 사립 같은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사라질 거예요. 사라질 거고 근데 이제 교사 수는 어느 정도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교사보다는 그러니까 교사 수는 많고 그 다음에 사립의 수는 줄어들다 보니까 되게 어려움을 겪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공립유치원 교사가 되면 이제 그런 어떤 어려움에서 다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이죠. 대학이 앞으로 3분의 1 또는 3분의 2 정도가 사라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교수님들 만나면 이걸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언제라도 교수직을 그만둘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유아교육 교수님뿐만이 아니라 지금 교대도 마찬가지고 이제 모든 교육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지금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올라가게 되면 지금 태어난 애들이 이제 20살이 되게 되면 더 큰 어려움들이 생겨나겠죠.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이 이제 겪게 되는 어려움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공립교사가 된다면 그 어려움에 대해서 좀 더 자유로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아름다운 목표 그리고 되게 내 교육관, 내 교육 가치관에 따라서 교육할 수 있다는 아름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목표로 가는 과정 속에는 똥덩어리들이 가득하고 내가 원하는 문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 안 좋은 문제들도 나올 수 있죠. 그 과정에서 오는 고통을 견딜 수 있는가. 우리는 고통을 잘 견디면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왜? 남들은 잘 못 견디기 때문에 내가 잘 견디면 이겨낼 수 있어요. 너무나 다행히도 굉장히 대다수의 사람들은 고통을 잘 견디지 못하고 되게 많이 지루해합니다. 그때 내가 좀 더 안 지루해하고 그 다음에 내가 그 고통을 마땅히 견디고 즐긴다면 선생님들 또한 그렇죠. 발레리나 강수진 같은 사람이 그 같은 분이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우리의 잠재력이 꼭 우리가 전 세계 1등이 되면 안 되라는 법이 없고 우리나라 1등이 되면 안 되라는 법이 없고 우리 지역에서 1등이 안 되라는 법이 없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대구에서 1등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 인천에서 1등 할 수도 있는 거고 경기도에서 1등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왜 나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나도 열심히 해서 여기 그러니까 강수지는 발레리나에서 여기 발레 쪽에서 1등을 했다면 나는 유아 임용이라는 이 한 분야에서 1등이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임하시면 뭐 못 이루겠습니까? 저도 여기에 와가지고 일탈 냈잖아요. 저 같은 놈도. 그러니까 선생님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선생님 더 훌륭하신 분들이니까. 그죠? 자, 지루함을 멈추는 그때부터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해서 목표를 올리면서 이번에 어떻게 또 강의를 할지에 대해서 그 더 높은 성장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거에 그 작년에 찍은 강의들이 나타난다고 해서 제가 이 강의 찍기 싫어가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시간을 줄이고 더 많은 곳에 좀 더 많은 에너지를 투자하기 위함이지 설마 그런 거를 하면 도태되는 거예요. 조금씩 목표를 도전함으로써 즐거움을 얻고요. 이 과정을 습관화하셔서 오토매티컬리하게 움직여요. 그래서 루틴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마음이 아플 때가 오거든요. 감정이 요동칠 때가 오거든요. 어떻게 300일, 그러니까 10개월 동안 300일 동안 어떻게 마음이 요동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분명히 요동칠 것이고 지루할 거고 어려울 거고 힘들 거고 지칠 겁니다. 그리고 유혹이 빠질 수 있을 어떤 어려움이 있을 거고 하지만 그것들을 습관화해서 자동으로 만들어 둔다면 이게 좀 어렵더라도 아니 그러니까 그 있잖아요. 막 술 엄청 취해가지고 막 자기가 집에 들어오듯이 뭐 어려운데 내가 글을 보고 있는 내 그런 모습, 그런 루틴을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당신이 그저 기분이 좋을 때, 환경이 허락될 때만 어떤 것을 한다면, 선생님이 기분 좋을 때만 공부하고 그 다음에 환경이 허락될 때만 공부를 한다면 그건 그냥 취미입니다. 임용을 취미로 할 거면 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 절대 그걸로는 최고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임용시험은 그 지역에서 내가 최고가 되겠다는 생각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최고가 되는 사람은 지루함도 견뎌내고 똥덩어리도 견뎌내고 매일매일 무수의 뿔처럼 전진하는 그런 선생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서 계획하고 실행하고 또 평가해야 됩니다. 평가. 반성적 성찰, 이를 통해서 우리는 진보할 수 있고 그리고 뒤가 얘기한 것처럼 매번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만의 루틴을 만들기 위해서
처음엔 빈 공백이에요. 그리고 한 1, 2주, 그러니까 미리 계획도 합니다. 계획도 하고, 그 다음에 한 2주 정도가 지나고 나면 대략적으로 내가 어느 부분에서 어떤 부분의 시간을 뺄 수가 있고, 어떤 부분에서 시간을, 그러니까 쓸데없는 시간을 줄일 수 있고, 어떤 부분에서 몰입할 수 있고, 약간 이런 것들이 정해져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이런 표, 이것도 이제 카페에 올려놓을 테니까 표에다가 표시를 하면서 전반적인 일주일의 나의 흐름, 그러니까 되게 디테일한 것들은 못 정한다 할지라도 전체 일주일 정도에서 내가 대략적으로 몇 시에 일어날 건지, 그리고 대략적으로 언제 식사를 할 건지, 될 수 있으면은 정해진 시간 딱 정해가지고 식사를 하고 점심 저녁을 먹고, 그 다음에 딱 정해진 시간에 잠을 자고, 이런 것들이 내 체력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루틴을 유지하는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요. 구글 캘린더 들어가시면 요거를 자동으로 또 작성을 할 수가 있으니까 요거 쓰셔도 되고, 아니면 구글 캘린더를 쓰셔도 됩니다. 구글 캘린더는 이제 처음엔 좀 어려운데 이제 하다 보면 되게 적응이 되면 굉장히 쉽게 내가 이용해낼 수가 있어요. 그럼 반복의 기능들도 있고 막 이래서, 이건 나중에 구글 캘린더 검색해 보면 방법이 여러 개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습관, 그리고 몰입에 대한 것들, 이게 중요하고, 그래서 처음에 아침에 일어나면 반드시 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꼭 실행해 내시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자기 전에는 반드시 오늘 하루를 평가하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를 22살 때부터 사용을 했고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좀 아쉬운 건 22살부터 언제까지더라? 2017년까지는 다 쓰고 다 버렸어. 너무 아까워. 다 버렸고 이제 2017년도, 2016년도 거부터 제가 지금 안 버리고 모아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이소에 가가지고 다이땡에 가가지고 상자에 놔가지고 제 이제까지의 삶에 대한 것들을 계속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침에 딱 일어나가지고 오늘의 날짜를 적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저는 꼭 해야 되는 어떤 좌우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기 적어 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걸 꼭 적고 시작해요. 이 문구를. 어떤 문구든. 그래서 선생님이 꼭 기억하고 싶은 문구 있잖아요. 난 이것만큼은 내 인생에서 꼭 지키고 싶어 하는 그런 문구들을 정해요. 뭐 이게 2줄일 수도 있고 3줄일 수도 있고 4줄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적게 되면 시험까지 300번을 적게 됩니다. 100번 이상 적게 되는 것들은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딱 생각하고 버리는 건 내게 되지 않지만, 이걸 100번, 200번, 300번 적으면 이건 나의 것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적고, 그 다음에 보통은 이때 공부를 잘 안 하기 때문에 저는 여기다가 이제 계획 이렇게 해가지고 1, 2, 3 해서 계획들을 적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이렇게 자를 대고, 말랑자를 대고 이렇게 일자를 긋고 나서 내가 몇 시에 일어났는지를 적습니다. 그래서 뭐 7시에 일어났다거나 8시에 일어났다거나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여기서 뭐 샤워도 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준비. 저는 사실 아침을 안 먹어가지고, 아침을 안 먹어서 그러면 아니면 사과 하나 정도만 저는 먹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식사 시간이 빠지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주어진 게 1, 2, 3, 4, 4시간이 주어집니다. 4시간에서 목표를 정하는 거죠. 3시간은 나의 걸로 만들자. 3시간은 진짜 몰입하자. 1시간 정도는 쉴 수가 있겠지만 3시간은 내 걸로 만들자. 딱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또 하고요.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5시에 또 식사를 하기 때문에 식사를 하면 다시 여기에서 1, 2, 3, 4, 4시간을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내가 진짜 뭐 중간에 노는 한이 있어도 3시간은 땡기자. 그리고 더 할 수 있으면 4시간도 공부를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식사를 했으면 마지막에 이제 선생님 뭐 운동을 오전에 할 수도 있고 오후에 할 수도 있겠지만 운동 1시간 정도 아니면 산책 정도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헬스. 이렇게 되면 나머지 시간이 1, 2, 3, 4, 5가 될 겁니다. 5.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때부터가 되게 나와의 싸움이죠. 나와의 싸움이 되니까 그때부터 내가 여기 진짜 좀 조금 놀더라도 4시간은 꼭 챙기자 이렇게 하게 되면 3시간, 3시간, 4시간 이렇게 해서 10시간을 채울 수가 있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것들을 끊임없이 이치로는 362일을 훈련한다는데 우리도 시험 날까지, 그래서 조금 휴식을 취하면서라도 너무 지나치게 빠지지 말고, 그리고 나서 뭐 중간중간에 형광펜도 칠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평가해가지고 내가 오늘 어땠는지에 대해서 반성적 성찰을 하고 어떤 실수를 했고 이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뭐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써볼 수가 있을 거예요.
물론 저 이거 하나의 예시를 이야기 드린 거고, 그리고 이것도 드릴게요. 이것도 A4 용지인데 A4 용지 하나가 너무 크니까 A4 용지를 반으로 접어서 자른 거예요.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잘 접은 다음에 손으로 이렇게 하면 잘리거든요. 그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이제 자를 사용해서 자르게 되면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 이건 전일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이제 재학생이거나 아니면 일을 병행하고 있다거나 이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도 대략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한 걸 적는 거예요. 한 걸 적는 거지,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를 이쪽에 적어요. 이쪽에 한 3시간 뺏겠다, 이게 뭐 하겠다, 계획은 여기에 적는 거고, 이거는 실행을 적는 거예요. 실행을 적고, 그 다음 이쪽에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획 실행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이것들을 앞으로 300장 딱 쌓아가지고 시험장 딱 가면, 내가 내 인생이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했구나,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내가 성장을 했구나, 과거에 한 1월 달에는 이 정도밖에 공부를 못했었는데 이제 나중에 이렇게 한 달 딱 되면 그것들 다 스탬플로 찍어요. 그럼 30장씩 찍히겠죠. 30장은 스탬플로 하나로 찍힌단 말이에요. 30장 이것들을 보면서 1월, 2월, 3월, 4월 이걸 보면서 1월엔 이렇게 했었는데 이 부분에 어떤 부분들이 있어. 그리고 월 딱 되면 월마다 이제 또 판단, 평가도 하고, 그리고 좀 더 여력이 되시면 주마다 이번 주는 어떻게 지냈지?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도 있겠죠. 약간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할 때는 어설프게,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지도 말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엉성하게도 아니 정교하게, 그래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하고, 그리고 실행하고, 그다음 반드시 이제 평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지금 계속 그 듀이가 나중에 배우게 되면 했던 말이에요. 그죠? 전부 다. 그죠? 여기도 보면 반성적 성찰을 통해서 내가 좀 더 진보하고 성장할 수 있고, 여기 또한 마찬가지로 문제를 해결할 때 능동적으로 사고, 구성주의잖아요. 능동적으로 지식을 구성해라. 능동적으로 내가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을 때 과거의 모든 문제들이 풀리고, 그 문제가 풀렸을 때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된다? 진보한다. 예전에 우리가 물을 뜨러 갔었잖아요. 물에 있는 데까지, 저수지까지. 근데 어떻게 하면 물을 여기다 끌어올 수 있을까? 우물을 파면 되는구나. 자, 우물을 파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뭐가 있을까? 수로를 놓으면 되는구나. 수도를 놓으면 되는구나. 계속 문제를 해결하면서 우리 인간은 진보해 왔단 말이에요. 성장해 왔단 말이에요. 즉 우리는 누구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에는 해결 방안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들을 이번에 그 메가 스터디인가, 거기 이제 그 원로 분이신가, 그분이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학교 생활,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때 누가 성공했냐라고 하니까 열심히 공부한 사람과, 그리고 담을 넘어서 도망가더라도 주도적으로 도망간 애들, 능동적으로 도망간 애들은 성공을 했는데, 남이 담을 넘을 때 그냥 수동적으로 따라서 도망간 애들은 성공하지 못했다더라. 그러니까 뭐냐면 능동적으로 선생님이 직접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원할 때 해결 방안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때 떠오른 해결 방안이 뭐냐면 원리와 이유를 알게 돼요. 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들이지 라고 하는 것들을 스스로 알게 됩니다. 근데 누군가가 대신 해준 문제 해결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물론 도움은 되긴 하겠지만 잘 도움이 안 돼요. 내가 한 번쯤은 내 뇌를 마치 쥐어 짜듯이 한번 끄집어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것도 표를 드릴 테니까, 여기 가운데에다가 임용 합격이라는 목표가 있겠죠. 목표가 있으면 이 임용 합격 목표를 위해서 해야 되는 9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가 있어야 될까? 시간을 투입해야겠지. 그 다음에 시간 낭비를 줄여야 되겠지. 그 다음 몰입을 해야 되겠지. 그 다음에 강의 기본서를 언제 봐야 되고, 강의를 봐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목표를 이렇게 8가지를 적어요. 적고 나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시간이잖아요. 그럼 여기다 다시 시간을 적고, 그다음 여기는 짜투리 시간을 없애자라고 얘기를 했었고, 여기에서는 몰입하자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다시 목표가 또 생긴 거예요. 여기에 목표를 위한 수단들 적고, 그 수단들이 다시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시간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다시 또 적는 거예요. 내가 이때쯤에 카카오톡을 확인하더라. 내가 이때쯤에 인스타그램에 들어가서 몇 분 정도의 시간을 쓰더라. 이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나는 또 어떠한 방법을 쓰면서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될까? 내가 이런 문제들을 잘 못 풀더라.
못 푸는 문제가 있었어요. 이 문제를 못 풀 때 어떠한 해결 방안이 있을지를 하나하나 검토를 해봐야 돼요. 내가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고 각각의 문제마다 하나하나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선생님들을 따라다니면서 이때는 왼쪽으로 2발자국 걷고 앞으로 3발자국 걸은 다음에 오른쪽으로 2발자국 걷고 뒤로 한 바퀴 도세요. 이렇게 말을 못해요. 중요한 건 선생님들이 정말 디테일한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능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 때 그런 결과값들을 얻어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누가 나를 도와주길 기다리면 안 돼요. 선생님이 능동적으로 해결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내 눈앞에 사자가 나타났다. 진짜 사자, 라이언, 호랑이가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무슨 생각을 합니까? 각가지 방법들을 능동적으로 생각해내겠죠. 어떻게 하든 도망가자. 지금 물을 건널까? 나무 위로 올라갈까? 물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잡혀서 죽을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진심 어린 방법들을 생각해낼 겁니다. 그리고 방법을 생각해내는 방법도 엄청나게 빠르게 생각할 거고 내 잠재력을 가지고 그리고 사자가 나타났을 때 우리가 사자를 보면서 어떻게 도망가지? 이렇게 여유를 부리지 못할 겁니다. 달려가면서 도망가면서 생각을 하겠죠.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들한테 지금 주어진 시간은 5개월밖에 없어요. 아까 실제로 공부하는 시간은 5개월밖에 없어요. 그것도 되게 열심히 공부했다고 쳤을 때 5개월인 거예요. 사실은 여기에서 5개월에서 열심히 공부를 안 한 선생님들은 앞으로 한 3개월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달려요. 해보란 말이에요. 해봐야 문제가 뭔지 알고 그 단점이 뭔지 알고 그래야 내가 직접적으로 해봐야 뭘 할 수 있냐? 실행을 해봐야 평가를 할 수가 있고 평가를 해야 성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절대 늦추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공부 방법도요. 그냥 이렇게 해라 해가지고 따라하면 예를 들어서 누가 기출이 중요하대. 기출이 중요하네. 그럼 매일 기출 풀면 되겠네. 어떻게 매일 기출을 풉니까? 다 아는 걸 왜 풀어요? 이게 왜 기출을 봐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지 못하니까 굉장히 불필요한 행동들을 되게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공부 방법을 알 때도 이게 왜 논리적으로 왜 이걸 해야 내가 합격에 이르게 되는지에 대한 그 메커니즘을 계속 그 과정을 이게 왜 어떤 원리와 어떤 이유를 통해서 왜 이렇게 돼야만 되는지 그래서 내가 오늘 어떤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끊임없이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능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피곤해. 사실 피곤은 정신력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피곤함이고 그럼 이 피곤함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냥 뇌피셜로만 피곤함을 어떻게 해결하지 이게 아니라 그냥 적극적으로 꼭 이 책을 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피로회복에 대해서 해결을 해본 연구 집단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책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죠? 이미 미리 해본 사람들이 만들어낸 어떤 업적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책들을 읽어볼 수 있게 예를 들어 내가 예전에 막 필라테스 정말 못해. 근데 맨날 가서 그냥 필라테스 학원만 다녀. 그게 아니라 필라테스 관련된 서적을 살펴볼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와 관련된 유튜브를 볼 수도 있을 것이고 굉장히 다양한 문제 해결 방법이 있는데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나 왜 안 되지? 안 되는구나 이렇게만 머물다 보면 발전이 없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내가 뭔가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이게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해결 방안을 도출해내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선생님이 뇌훈련이 되고 그 뇌훈련이 되다 보면 아까와 같은 비문학 문제 같이 글짓기 문제들도 굉장히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스스로 해결해보는 자기 주도적인 학습 그렇기 때문에 그때 굉장히 다양한 문제, 응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일상적인 문제 해결에서 계속 거듭 적용되어야 되는 것들이에요. 피곤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감정에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계속 끊임없이 근데 이게 너무 이게 방법만 찾으러 다니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고 실제로 그것들을 실천하고 실행하면서 방법을 찾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마지막입니다. 정서 지능을 길러야 됩니다. 정서는 내 겁니다. 나의 거예요. 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마음을 내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물론 주변 사람이 도움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내가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결국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맨 처음 시작이 뭐였죠? 진짜로 마음을 먹어라. 마음을 먹었으면 전속력으로 살려라. 마찬가지 뭐예요? 마음은 너의 것이다. 내 마음을 이해하고 나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앞에서 나온 말들이 뭐냐면 IQ, 재능 이런 것들도 중요하긴 하겠지. 하지만 이 시험에서는 그렇게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IQ보다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뭐냐면 EQ예요. 내가 진짜 그것들을 행하겠다는 마음, 어떠한 고통이 있더라도 이겨내겠다는 마음. 또 어떤 좀 이상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고통을 이겨내는 것도 노력도 다 유전이다. 이런 사람이 있는데 사실 뭐 그렇게 생각해버리면 교육의 의미가 없잖아요. 그럼 다 유전에 따라서 그냥 이렇게 살겠네? 그럼 굳이 교육을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교육자로서 변화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죠. 내가 열심히 노력함으로 인해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 좋은 영향력,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 변화가 뭡니까? 나쁜 변화겠습니까? 좋은 변화지. 그럼 좋은 변화는 뭡니까? 성장이죠. 그래서 유아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교사는 열심히 노력을 하지. 근데 뭐 어차피 다 유전인데 내가 가르쳐서 뭐해? 이렇게 생각하면 교사 생활 못 합니다. 그죠? 그게 아니라 내가 나를 변화할 수 있고 남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함께 성장할 수 있다. 고통을 내가 예전에는 잘 참아내지 못했지만 지금은 정말 즐기면서 내가 정말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겠다. 이제까지 패배한 경험들이 많지만 정말 이번만큼은 절대로 패배하지 않고 승리하고야 말겠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정말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뭐 이런 책들도 있어요. 인지 쪽에서 감정 사용 설명서 해가지고 내 마음속에 있는 감정이 어떠한 루트로 이래 뭐이 책을 보라는 얘기 절대 아니에요. 안 사지 마세요. 사지 마시고. 그런 것들처럼 나름 이제 뭐 선생님 정말 쉴 때도 막 서점 같은 데 가가지고 막 공부 방법에 대한 부분들도 이렇게 그래도 좀 이렇게 보고 막 약간 그런 약간 막 그냥 막 술 먹고 노는 이런 게 아니라 막 드라마에 빠져가지고 거기 막 자꾸 생각나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좀 이렇게 좀 건설적인 그런 쉼이 일어나고 휴식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냥 막 계속 하루 종일 누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너무 누워 있으면 피곤이 절대로 안 풀린다고 하거든요. 아까 피로 회복법을 보면 동적 피로 회복법이라고 해서 실제로 어느 정도 밖에 나가서 이제 공기도 맞고 산책도 하고 자연과 호흡했을 때 이제 내 안에 있었던 피로가 다 풀려 나간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누워 있는다고 피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좀 방법을 알고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근데 실제로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왜 우리가 되게 막 코로나에 걸리고 아니면 막 독감에 걸리면 어때요? 막 이거 쓰고 싶은데 안 써지죠. 내가 막 마음 먹은 대로 안 되죠. 아픈 거예요. 그럼 그때 어때요? 약을 먹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코로나도 낫게 되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아프다고 약을 먹어야 된다. 저기 심각했을 때 약을 먹는 거고 마음이 아플 때도 있어요. 그럼 그때는 뭐냐면 내가 막 아니야 해야 돼. 난 할 수 있어. 이겨야 돼. 막 이러는데 막 몸속에서 뭐씨 다 필요 없어. 막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가 있어요. 이때는 내가 마음이 아픈 걸 좀 인정을 하고 그때는 좀 쉬게 만들어 줘야 되고요. 또는 그때 막 일탈하게 되잖아요. 일탈하지 않도록 항상 나만의 루틴을 만들어서 생각을 해. 마음이 아플 때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한 번도 없진 않지 않겠냐. 마음이 아플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럼 어떻게 미리 대처를 할 수가 있는 게 인간의 능력이라고 했잖아요. 미리 대처하자. 마음이 아플 때가 있다. 그럼 마음이 아플 때는 이때는 어떤 것들을 하자. 예를 들어 공부를 할 때에도 이제 막 그 단순 작업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단순 작업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때 좀 밖에 나가서 좀 걷자. 아무 생각 없이. 좀 한두 시간 좀 걷자. 약간 이런 나만의 해결책들을 미리. 왜냐면 마음이 아프고 나면 그때부터는 해결을 안 돼요. 근데 마음이 아프기 전에 내가 마음이 아플 때는 어떠한 행동을 통해서 해결하겠다.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거죠.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미리 정해 놓으셔야 됩니다. 임용은 마라톤이에요. 짧게 짧게 끝나는 그런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정서지능이 되게 중요해요. 사실은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머리 뭐 이런 게 중요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단기 벼락치기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임용은 마라톤이기 때문에 거의 10개월 동안 내 감정과 정서를 계속 컨트롤해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 마음을 이해하고 그리고 이것들을 내가 마음먹음, 결심, 그런 어떤 이 지루함을 견뎌내는 과정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것들입니다. 그리고 몰입과 둔감함이라는 것들도 필요하고요. 인간은 원래 공부하는 것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거 아니라고 물어보면 애들이 몰라도 막 손들어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막 새로운 걸 보면 선생님들한테 이야기하려고 하면 선생님 이거 봐요 이거 선생님 내가 찾았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성인이 되고 나면서 중간중간에 고통과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려진 거예요. 원래 우리 인간은 공부할 때 굉장히 큰 쾌감을 얻고 뭔가를 새롭게 얻었을 때 쾌감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굉장히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 보면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 게 사실은 뭔가를 얻을 때 우리는 되게 기쁨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가면 보통 한
10대 후반부터 20대 되면 말이 좀 없어지다가 이제 좀 나이가 좀 더 들어가기 시작하면 실제로 막 이렇게 아는 얘기도 막 하고 막 이렇게 되는 것들이 이제 속에 있는 본능들이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배움에 대한 즐거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임용은 정말 즐거운 거예요. 정말이에요. 이게 뭐 뭔가 다른 것들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어려워 보이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즐거운 거다, 좋아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몰입하고 신나는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둔감력. 그러니까 아까 원싱이랑 똑같은 거죠. 불필요한 것들에 신경 쓰지 마요. 저 사람은 왜 나를 미워할까? 저 사람은 나한테 왜 저렇게 심한 말을 했을까? 난 되게 많이 상처가 난 되게 상처되는데. 나 앞에 있는 거 너무 많이 걱정되는데. 나 지금 나이도 되게 많이 먹었고. 이번에 또 떨어지면 어떡하지? 뭐 걱정돼. 이번에 TO가 어떨지 걱정되는데. 그걸 왜 하냐고. 그걸 내가 한다고 해가지고 결정되는 게 아니잖아요. 왜 굳이 가만히 현재에 살면서 현재에 충실하면 몰입하고 기쁨이 있고 오늘 하나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목표 하나를 하는 성취감을 얻어낼 수가 있는데 왜 굳이 이루어지지도 않은 미래에 가가지고 한 대 푹 맞고 돌아와서 아프다 다시 또 미래로 가가지고 한 대 푹 맞고 또 그래서 굳이 자진해서 가가지고 그러니까 걱정이라는 건 그거예요. 미래에 가서 미리 맞고 오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둔감해지고 뭔가 막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겠다. 모든 사람들에게 뭐 모든 것들을 내가 통제하겠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래서 둔감력이라고 하죠. 둔감해져라. 이런 것들도 인생에서 진짜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하나에 뭔가 집중을 하고 내 마음을 이해하고 이렇게 나아가셨으면 좋겠다. 진짜 공부는 선생님의 시간을 저축을 합니다. 만족지연 능력에서 나오는 마시멜로입니다. 마시멜로는 뭐죠? 그죠? 너가 지금 참으면 하나 먹을 거를 지금 참으면 나중에 몇 개를 줍니까? 3개를 줍니다. 5개를 줍니다. 100개를 줍니다. 선생님의 공부는 시간을 낭비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저축하는 거예요. 물론 진짜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까 깨끗한 고통을 견뎌내는 진짜 고통. 공부하지도 않으면서 공부하는 척하는 그런 공부가 아니라 진짜 공부를 했었을 때 그래서 고통스럽지만 되게 뿌듯하고 누군가 앞에서 당당해지는 그런 공부를 했을 때 선생님은 시간을 낭비한 게 아니라 시간을 쓴 게 아니라 시간을 저축한 겁니다. 저축을 하면 은행에서 뭘 주죠? 네, 이자를 줍니다. 이자를. 선생님은 나중에 이자를 받게 되는 거예요. 10개월 동안 선생님이 진짜 공부를 하게 되면 인생 뭐 100세 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100세가 있는데 100년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선생님이 딱 10개월 노력한 걸로 나머지 50년, 60년, 지금 20대 합격한 선생님들 같은 경우 앞으로 아마 몇십 년, 3, 40년을 얻어낼 수가 있는 이자가 붙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설령 뭐 그러지 않아야 되겠지만 설령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선생님은 뭘 얻게 되냐? 아무것도 얻는 게 없는 게 아니라 선생님은 그 과정 속에서 인생에서 진짜 진정으로 노력해본 경험을 얻게 되고요. 그 과정 속에서 고통을 어떻게 참아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어떠한 목표를 삼아야 되는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를 배웠기 때문에 이런 삶을 겪은 사람과 겪지 않은 사람은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임용의 공부는 절대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오히려 선생님의 시간을 저축하고 선생님이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주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임용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이 좀 길었지만 선생님들에게 좀 되게 많이 해드리고 싶었던 말들을 농축해서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도 이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또 이렇게 그 동기부여만 바라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항상 내가 능동적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기본서를 통해 가지고 하나하나 공부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이 부분들은 잠깐 쉬었다가 이제 자료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그 자료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원점으로 다시 돌아갈 필요가 있겠죠? 결국 뭐예요? 구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계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하고 그 다음에 진짜 마음을 먹고 그래서 전속력으로 달리고 그 고통들을 마땅히 이겨낼 수 있어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가서 문제 어떡할 거냐? 문제 어떻게 풀 거냐 이거지. 문제 풀 거냐. 그래서 아까 그 마음가짐을 통해서 나아가고 그 마음가짐에 대해서 아까 문제 해결 능동적으로 하게 되면 이게 하나하나 지금 1, 2, 3, 4, 5, 6, 7, 8, 9번이 딱 하나의 답안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물론
두루뭉술하게 얘기는 할 수 있긴 하겠죠. 기본서를 요약집이 아니라 기본서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럼 어떤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읽어야 되는지 디테일하게 그죠? 이런 부분들은 또 이제 강의하면서도 말씀을 드릴 거고 선생님들도 능동적으로 문제 해결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그런 과정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개론 OT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